이곳 미국 베테랑 장교였던 육군 중령이 한국은 국토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유사시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한국에 찾아가 상황을 살피겠다며 나섰다가 한국에서 호두에게 혼쭐이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해외 파병을 경험한 베테랑 장교 에단 맥그리거, 미 육군 중령입니다. 해외 파병을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한 편이죠. 특히나 미국은 군사,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점에서 전체 청춘을 갈아 넣은 지난 세월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해외 파병을 다니며 전 국제 평화 유지, 전투 작전, 인도적 지원, 동맹국 협력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어요. 늘 실전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경험을 지니고 있기에 성격 자체가 매우 강인한 편이고 꽤나 보수적인, 요즘 말로는 꼰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랍니다. 전 꼰대라 불려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저를 믿고 있는 아래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에 강한 결단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고 더욱 냉철해야 했죠. 항시 급박한 상황은 생겨났고 그럴 때마다 전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과 세월이 지금의 제 강인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가족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애단 너를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아서 때로는 안쓰럽기도 한 거 알아? 지금의 네 모습을 보면 장교로서의 네 모습 말고 애단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은 없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전 지금의 제 모습과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현재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전 지금보다 더 강인해져야 하는 사람이니 안타까워하지 말고 지금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제가 행복하면 됐죠. 가족들은 너무 군 생활과 나라에만 정신이 팔려 사는 저를 보며 때로는 안타까워했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제가 선택한 삶이었기에 전 괜찮았어요. 결혼과 연애는 제게 그저 사치였고 장교까지 온 이상 앞으로의 제 목표도 자국의 발전 말고는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충분히 아쉬울 것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자국에 대한 발전, 딱 그거 하나에만 욕심을 내고 있었기에 전 이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제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맙니다. 어느 날 한국의 교통기술 및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보고가 하나 올라왔죠. 처음 이 보고를 접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황당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인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 내용이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를 올린 건가? 상부에서도 이걸 아는 거야, 뭐야. 제 입장에서 한국은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는 나라이긴 했어요. 다 망할 거라고 전 세계에서 마치 고사라도 지내듯 손가락질을 했는데 꿋꿋하게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 나라이니 말이죠. 그 대단함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여긴 미국입니다. 감히 한국이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저희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국에서 한국이 무슨 발전을 했다고 그걸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파악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한국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죠. 특히나 한국전쟁 때 미국은 유엔군의 주력으로 참전하여 한국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미국과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로 했죠. 현재까지도 28,500명 이상의 미국이 주한미군으로 주둔하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1945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무상 원조와 차관을 지원하는 등의 동맹국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미국이죠. 이 덕에 한국이 지금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 제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한들 결국 미국의 도움 아래 성장하는 것이니 미국에서 그런 한국을 경쟁 대상 시기나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부에서는 이런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교통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고 하니 주한미군 연합훈련 겸 해서 한국 교통 인프라 전부 실사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해. 지금은 예전과 다르죠. 우리는 현대화된 지구에 살고 있고 많은 나라들은 각국에 맞도록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군인들은 지형과 각 동맹국들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조사해요.
유사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동과 관련한 시설은 모두 다르기에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했죠. 대규모 폭탄들이 투하되고 도시가 마비되는 커다란 전쟁 이외에도 생활 속에 테러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만약에 사태 때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군 장비들이나 군용 차량, 장갑차들이 한국 국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노선마저도 알아야 했기에 사실 이번 교통 인프라 실사는 중요한 대목이긴 했습니다. 단지 내키지 않았을 뿐이죠. 상부의 지시라면 무조건적으로 군말 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보다 나은 교통 시스템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고작 저런 한국을 실사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을 어기겠다는 소린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군 명령이니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곱씹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이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심지어 실사까지 하러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전 불쾌감과 의구심에 빠져 혼란스러웠습니다. 표정이 굳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제게 저를 보좌하는 후배 장교 케빈 대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한국이라면 IT 강국으로 유명하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사를 하면서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는 솔직히 다 알지 않습니까? 케빈 대위의 말에 저는 혀를 내둘렀어요. 저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타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 저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베트남 파병 때 겪었던 고충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베트남 파병 시절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말을 안 해줬구나. 허술하다 못해 교통 시스템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 신호등은커녕 신호에 대한 질서도 규칙도 하나 없었다고. 파병으로 머무는 내내 나뿐 아니라 부대원들 모두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는지 몰라. 난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 미국이 괜히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단순히 자국이라서가 아니란 말이야. 결국 한국도 별반 다를 게 없을 텐데 벌써부터 고생길이 훤히 보이니 정말 끔찍해 죽겠는데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있네.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자면 거긴 베트남이고 저희가 실사를 갈 곳은 한국입니다, 중령님. 애초에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월등한데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한국 실사까지 하라고 할 정도면 분명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제 말이라면 토를 달지도 않던 케빈 대위가 끝까지 말을 이어하는 게 살짝 거슬리긴 했지만 또 맞는 말이라 할 말은 없었습니다. 상부에서 굳이 불필요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으니 말이죠. 물론 첫 단추부터 불신이 가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호기심과 기대감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악감정까지는 없었지만 한국이 자국보다 월등한 시스템이 있어 그걸 실사하러 간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을 뿐이었죠. 이 부분에 있어 결국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전 후배 장교인 케빈 대위와 함께 약간의 불쾌함을 가진 채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공항 시스템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공항의 모습은 단순한 공항이 아닌 거대한 첨단 도시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죠. 천장이 높고 개방감이 뛰어났으며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설계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외 파병을 많이 가봤기에 다양한 공항들을 경험해봤지만 대부분 낙후되거나 혼잡한 반면 인천공항은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느낌이 강했어요. 위생에 약한 화장실까지도 청소가 완벽한 상태였죠. 무엇보다 출입국 심사가 보통 1시간을 넘는 게 기본이지만 인천공항은 자동심사대와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덕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인 키오스크를 이용해 1분에서 2분 내에 출국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게 바로 상부에서 조사를 원한 한국의 시스템인가 싶기는 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뿐 아니라 곳곳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었죠. 최첨단 AI 기술을 겸비하고 있는 공항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이런 시스템에 저는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내에서만 해도 스마트 시스템이 많았는데 자동 체크인, 셀프 백드롭 시스템, 초고속 와이파이 및 충전시설, 스마트 화장실 시스템 등 한국은 확실히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대중적으로 사용 중인 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의 모습에 이미 놀랐고 제 옆에 더 놀란 케빈 대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이게 바로 한국인가 봅니다. 마치 무슨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AI 로봇들이 지나다니고 심지어 길 안내도 해줍니다.
디스플레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다국어를 다 겸비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뒀네요. 여기서부터 기록을 하는 게 좋겠죠? 상상은 했지만 제가 상상한 이상이긴 하네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놀라고 있어. 공항은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 집중적으로 지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때려 넣어뒀겠지? 나가서 거리를 다녀봐야 진짜 한국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저 역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머스캄의 케빈 대위에게 괜히 호통을 치고 흥분을 자제하라 명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픽업하러 온 강민혁 대위, 김서영 중사와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들의 첫인상은 밝은 미소 속에 있어 그런지 어쩐지 친근하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군용밴에 안내를 했고 저희들은 서울로 곧장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서 전 이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 대위는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국군 장교였고 그래서 그런지 유창한 영어 실력을 지니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죠. 강민혁 대위를 보좌하는 김서영 중사는 하사관으로 꽤나 친절하긴 했으나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함께 팀원으로 움직인다고 한들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파악해야 할 의무가 제게는 늘 있었기에 그들을 면밀히 파악했어요.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가는 중 공항 내 자동 출입국 시스템, 직관적 표지판 등의 케빈 대위가 또 다시 흥분을 합니다. 고작 공항밖에 보질 못했는데 한국 최첨단 시스템이 정말 대단한걸요. 전 정말 많이 놀랐어요. 마치 미래 도시를 온 것 같아서 공항에서도 얼마나 두리번거리면서 구경했는지 몰라요. 공항만 왔다가 가도 아쉽지 않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런 케빈 대위의 말에 한국군들은 웃음으로 넘겼지만 전 불편함에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죠.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그래 군인답지 못하게. 딱히 놀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로 놀라긴 이르지 않아? 케빈 대위가 과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불편했기에 전 아주 심드렁하게 이 정도에 놀라긴 이르다며 선을 딱 그어버렸죠. 그런데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강민혁 대위는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보고 체험하실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 아직 놀라긴 이른 게 맞습니다. 먼 길 오신 것에 결코 후회 없는 결과를 안겨드릴게요. 강민혁 대위는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죠. 사실 제 속내는 이미 공항에서 많이 놀란 상태였고 이게 전부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보다 더한 것들이 있을 거라 하니 상당히 놀랍긴 했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태도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 역시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군전용 밴을 타고 서울에 도착해 시내에 있는 숙소에서 저와 케빈 대위는 짐을 풀었습니다. 숙소를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것이 꽤나 흡족한 상태이긴 했어요. 그렇게 숙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던 중 강민혁 대위에게 콜이 왔고 저희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우선 지하철 무인운전 시스템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움직이실까요? 그의 제안대로 움직여야 했기에 그의 제안에 수긍하여 저희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무인운전 지하철역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죠. 스크린 도어가 전역에 빠짐없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열차에 운전석이 없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은 현재 운전석이 없는 무인 운전 열차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였어요. 김포 골드라인, 우이 신설선, 부산 동해선 일부 구간에서 시행 중이었는데 무인 운전 시스템이 적용된 열차에는 기관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하여 중앙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기관사가 없이 이게 가능한지 전 많이 놀랐어요. 그때 강민혁 대위는 입을 열었죠. 이건 AI 및 중앙제어 시스템이 열차를 자동으로 운행하도록 설계되어 기관사가 필요 없어요. 신호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정해진 역에서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절감이나 정시성 확보를 했고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인 운행을 하는 효율성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한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 중에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안내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외국인의 이용 편의에도 집중하고 있어서 실제로 편의성에 높은 만족도를 받기도 했답니다. 들을수록 많이 놀라웠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운용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시범을 보이며 대중적으로 이용 중이라는 점에서 전 높게 평가했죠. 결국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파리에서도 무인 열차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전에 파병 나갔을 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컨디션이긴 하네요. 심지어 이렇게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까지 완비된 건 드문 경우라 상당히 놀랍네요.
저도 모르게 무심코 칭찬을 해버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긴 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는 예산 자체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산을 뛰어넘어 전역에, 그것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 외진 곳까지도 전부 설치를 했다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감탄하는 저를 보며 강민혁 대위는 마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케빈 대위 역시 반한국인처럼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그들이 놀라는 제 모습을 너무 재밌게 보는 듯하여 민망했던 저는 괜히 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이 정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항에서도 그렇고 무인 열차 시스템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전 어떻게든 단점을 끄집어내 지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전 이미 호기심이 한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살펴본 것은 바로 횡단보도였어요. 뜬금없이 횡단보도로 저희를 이끌고 가기에 다소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한국의 횡단보도에는 눈여겨볼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호였죠. 저희 한국은 보행자 신호 카운트다운과 바닥 신호등, 차량 신호등까지 지능형으로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기술을 겸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신호 인지를 더욱 수월하게 해주고 있어요. 보행자 신호 카운트다운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살려 신호를 쉽게 인식하도록 해주죠. 또 차량 신호등 남은 시간 표시는 운전자의 급출발이나 급정거 혹은 신호 위반을 방지하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시스템들을 추가 확대하고 시행하며 보행자 사고가 줄었다는 통계 결과가 매년 나오고 있죠. 다소 놀라운 시스템이긴 했습니다. 이를 본 케빈 대위는 감탄을 연발했죠. 굉장하네요, 정말. 미국 일부 도시에도 있기는 한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닐 뿐더러 이렇게 시스템이 완비된 건 너무 신기하네요. 심지어 통계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줄었다니 더할 나위 없는 성과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세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스템 아닐까 싶네요. 옆에서 또 감탄을 하는 케빈 대위가 얄미웠지만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줄었다니 이건 진짜 괜찮은 시스템이네. 미국도 조금만 추가해서 도입하면 정말 좋은 시스템일 것 같기는 한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한국의 시스템이 굉장한 건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은 사이렌 소리가 나자마자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인근 차량들이 순식간에 양옆으로 비켜 구급차가 빠르게 그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장면까지 목격하며 충격적이었죠. 세상에 모세의 기적도 아니고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놀랐어요. 이런 건 살다 처음 봅니다. 제가 놀라움을 솔직하게 표현하자 강민혁 대위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희 한국은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 전 있던 상황처럼 긴급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나 경찰차 등이 있을 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고 IT 기술을 통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호 구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한국은 뭔가 다르긴 하구나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인이니 강민혁 대위가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민혁 대위의 모습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저희들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실증 현장으로 갔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강민혁 대위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양국 연합 훈련 시에도 이 교통, 물류 시스템이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 보이고 있어요. 현재 근거리 이동에선 UAM 시범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혁 대위는 말끝에 청사진을 제시했고 전 놀라움에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도 연구 중인 기술이긴 한데 벌써 이렇게 한국은 실증을 했다니 놀랍네요. 심지어 김서영 중사는 직접 안내를 해주며 곧 실제 시범 운행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비행체를 보여줬습니다. 전 모든 감정을 빼고 진지하게 기체를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도 스페셜포스 작전에 활용할 만할 것 같은데 군인이라 그런지 군사적 시각으로 가장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UAM이 단순 민간 교통만이 아니라 군사 후방 지원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저희들을 매우 흥미롭게 만들었죠. 생각보다 한국의 시스템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고 설마 남은 게 더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끝으로 일정 마무리를 부산에서 해야 했기에 저희들은 한국군 지휘 차량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차 안에서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스스로가 너무 틀에 박힌 생각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닌지 약간의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죠. 그렇게 부산으로 향하던 중 저희들은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뜻밖의 시스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이었죠.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니 결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국은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선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에요.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요금소에서 방금 전처럼 멈추지 않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후 선불 혹은 후불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요금소에 있는 무선 주파수 안테나가 단말기 신호를 감지하고 그걸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죠. 보통 차량이 통과할 때 0.1초 만에 결제가 끝나서 감속할 필요가 없어요. 하이패스 시스템 역시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처럼 한국의 전 도로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상부에서 한국으로 왜 실사를 다녀오라는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휴게소를 몇 번이나 들렸는데 들릴 때마다 놀랐습니다. 미국 휴게소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의 타운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식, 쇼핑, 문화시설이 전부 갖춰져 있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해당 휴게소에서 홍보하듯 판매를 하는 것조차 굉장한 장점으로 여겨졌죠.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뭔지까지 알 수 있는 기회이니 말입니다. 이쯤 되니 미국으로 곧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실사가 아닌 정말 한국을 온전히 즐겨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긴급 호출에 모두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달리고 있던 도로 인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미군 차량이 중간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해당 차량에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타고 있어 외국인 부상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재빨리 합류하겠습니다. 사고에 있어 골든타임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현장 상황을 유선상으로만 안내를 받았기에 저희들은 지체할 시간 없이 곧장 현장으로 합류했어요. 꽤 차량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한국의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덕에 차들이 다시 한번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줘 원활하게 사고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게 도착한 현장에는 다행히 경상자가 대부분이었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과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도 시스템인데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이런 시민의식들이 군 작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감탄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했고 모든 임무를 마친 후 숙소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혁 대위와 김서영 중사는 요깃거리를 들고 와 출출하지 않냐며 넉살을 떨었죠. 그런 강민혁 대위와 김서영 중사를 한참 쳐다보다 저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엔 기대 자체를 안 했어요. 애초에 우리가 미국인데 상부에서 한국을 실사해오라는 명령 자체가 거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최첨단 기술들을 이미 대중적으로 이용 중이라는 것에도 많이 놀랐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배려, 협조, 정확성 이런 시민의식들에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여태껏 미국이 세계 최고라 믿어왔고 실제로도 1위만을 기록하는 미국인데 실사를 와보니 미국보다 대단한 것 같네요.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느낀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이내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자 강민혁 대위와 김서영 중사는 놀라운 대답을 제게 했습니다. 누가 우위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배우고 협력하면 이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하거든요. 한국의 부족함을 미국이 채우고 미국의 부족함을 한국이 채우면서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며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 시너지의 결과는 상당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저들은 경쟁 구도를 만든 적조차 없는데 그저 저 혼자 정말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싶었죠. 그들의 말을 들은 후 생각이 더 많아진 저를 보며 케빈 대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만큼 한국을 인정해주고 이제는 그 편견을 벗고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대단한 결과가 있을 거라 저 역시 확신하거든요. 케빈 대위의 말을 끝으로 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때로는 우리가 최고라는 내 고집이 결국 진짜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지.
저는 늘 후배 병사들에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리곤 했었죠.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더러 타국에 대한 인정과 존경도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분야를 세세하게 나눠 봤을 때 미국보다 월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귀국을 한 후 진심을 담아 작전 참모진 앞에서 한국 실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한국은 제 고집스러운 보수적인 자국에 대한 열정까지 단번에 눌러버릴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무인 운전 지하철, UAM 실증, 다양한 신호 시스템까지 놀라울 지경이었죠. 한국의 작은 국토에서 낸 이 결과는 상당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효율과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꼭 배워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동차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입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버스나 지하철망이 열악하죠. 그렇다 보니 자차가 없으면 출퇴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매일같이 교통체증 이슈가 발생하고 환경오염, 연료 소비 증가,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화된 인프라로 붕괴 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로 및 교량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도시 설계 개선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 혁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전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시원하게 발표를 했고 미국의 문제점도 확실하게 지적을 했죠. 모두 제 말에 경청을 하고 있었고 한국의 실사 보고서를 보며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 어느 정도 최첨단 시스템화된 것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네. 결국 우리 미국은 세계 강국이라고는 하나 교통 인프라와 시스템 개선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게 한 줄 요약이겠구만. 발표는 그야말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어요. 그 이후 상부에서는 적극적인 협력 연구를 지시했고 양국 간 교통 그리고 군사 인프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너무 뿌듯한 결과였습니다. 제 스스로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편견을 버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은 너무도 넓었고 배울 점이 많았죠. 앞으로 양국 간의 변화와 발전의 결과가 저는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도움을 무척이나 받아야 하겠지만 감사하게도 한국은 그 도움을 주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미국이었다면 선뜻 굉장한 기술력을 알려줬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케빈 대위는 꼭 휴가 때 한국으로 갈 거라며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휴가 때 꼭 가족들 데리고 한국 갈 거예요. 휴게소 여행만 해도 신세계일 것 같지 않나요? 라며 농담을 하던데 케빈 대위의 말처럼 한국은 휴게소 투어만 해도 만족스러운 여행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었습니다. 한국을 저는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지만 강한 나라다라고 말이죠. 저 역시 휴가를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려 준비 중인데 그때는 온전히 한국의 정서와 최첨단 시스템으로 뒤덮인 한국을 즐기다 오려 합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영국인 남성이 한국 때문에 연간 2억을 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한 영국 여성은 자신이 첫 가게를 오픈한 이후로 한국 때문에 가장 큰 매출을 이루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캄캄한 밤, 한국 때문에 끝없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영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영국 여자 줄리아 잭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맨체스터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요리 전문 셰프예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에 멋진 남자친구 로버트까지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똑똑한 남자로 저는 그와 결혼까지 내다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한국 출장을 가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거기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달간의 짧은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로버트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묘하게 들뜬 얼굴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출장에 여운이려니 했어요. 로버트가 해주는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일면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그의 모습은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버트는 점점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로버트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살더니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만 찾아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를 촉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집착하지? 혹시 한국에 여자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쩌면 로버트가 한국에 빠져든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한국 여자가 그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로버트에 상간녀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죠. 솔직하게 말해, 너 한국 여자랑 바람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영국인인 네가 한국 따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빨리 바른 대로 되지 못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로버트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로버트는 대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줄리아, 너 대체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단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반했을 뿐이라고. 로버트는 어떻게든 제게 해명하려 했지만 제 눈에는 그가 웃기지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 그깟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데? 한국은 기껏해야 개발도상국일 뿐인데 그런 뒤떨어진 나라에 그렇게 환장하는 게 말이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로버트는 정색을 하더니 한국을 겨우 그깟 나라로 취급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로버트가 한국에 여자를 숨겨놨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로버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결국 그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할래. 넌 한국 여자나 실컷 만나. 저는 이렇게 외치고는 돌아섰죠. 겨우 이런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던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무엇보다 짜증났던 건 제가 저와 같은 백인도 아닌 한국 여자에게 밀렸다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로버트에 대한 배신감과 한국에 대한 분노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답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요리도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사촌 오빠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로 가서 조금 쉬다 오기로 했어요. 한적한 아일랜드에 가면 그래도 마음 정리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사촌 오빠의 집에서 저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경악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오빠가 넷플릭스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오빠는 한국 LGTV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이미 한국에 질린 상태였는데 이곳 아일랜드에서마저 한국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오빠, 아니 세상에 아무리 볼 게 없어도 그렇지 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봐? 저딴 후진국에서 만든 게 대체 뭐가 좋다고? 제 말에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 1위인데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난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오빠는 이런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든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말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다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대체 한국 따위가 뭐길래 다들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오빠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어서 오빠의 입에서는 단호한 말이 흘러나왔죠. 줄리아, 네가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감히 한국을 모욕하는 건 봐줄 수 없어.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오빠는 왜 그렇게 한국 편을 드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오빠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줄리아, 너도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억하지? 난 대학은커녕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어. 결국 난 군인이 되어 이라크로 파병을 갔지. 그곳에서 난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어. 매일 밤 폭탄 소리에 잠에서 깨고 순찰을 돌 때마다 길가에 숨겨진 지뢰를 밟을까 두려워했지. 솔직히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목돈이 꼭 필요했어. 언젠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 돈으로 작게나마 사업을 하는 게 내 꿈이었지. 난 그 꿈 하나로 파병 생활을 견뎌냈어. 그리고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통조림 공장을 세웠지. 전쟁터에서 꿈꾸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야.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지. 그때 난 정말이지 딱 죽고 싶었어. 이제까지 난 대체 뭘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인지 모든 게 다 헛된 일처럼 느껴졌지.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잠시 숨을 고른 오빠는 꽉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막다른 길에 몰려있을 때 우연히 아일랜드의 골뱅이 어부들이 큰 돈을 번다는 걸 알게 됐어. 솔직히 그때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어부 일을 시작했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난 그때 고기잡이 배를 처음 타본 거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 게다가 우리 영국인들은 웬만하면 골뱅이를 잘 먹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장사가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글쎄, 내가 잡은 골뱅이가 한국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야. 주문은 계속 밀려들었고 어느새 나는 연간 2억을 버는 어부가 되어 있더라고. 생각해보면 이라크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때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때의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오빠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야. 한국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준 은인 같은 존재라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돌아왔지만 또다시 절망에 빠졌던 나에게 한국은 새 삶을 준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넌 한국을 비웃고 무시했지. 그건 내 은인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난 그걸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어서 오빠는 TV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100명의 한국인 요리사들을 봐봐. 영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퀄리티의 음식들을 재료만 보고 뚝딱 만들어내고 있어. 내가 고기잡이 배에서 잡은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건강과 맛까지 모두 사로잡는 레시피로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국은 어떠니? 빵에다 고기를 구워 넣어놓지 않니? 한국과 비교 불가야. 흑백 요리사에서처럼 한국의 음식 문화뿐만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한국 TV는 네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고. 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선명한 화질의 TV를 본 적이 있어? 영국 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품질의 TV는 못 만들걸? 오빠의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솔직히 한국이 만든 TV는 세계 최고인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왠지 모르게 분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결국 이렇게 따지고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산 TV로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오빠 꼭 한국에 미친 사람 같아. 제 말에 오빠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한국에 미친 사람 맞아. 특히 흑백 요리사에 완전 빠져있고 이건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재미있으니까. 백악관 출신 요리사와 무명의 요리사가 1대1로 맞붙는 요리 경연 대회라니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림이잖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의 개인사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데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는 원래 나처럼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미슐랭 3스타의 요리사가 되었고 또 어떤 셰프는 원래 중국 음식점에서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요리사가 되기도 했대. 다시 말해 이건 다른 나라들이 흔하게 만드는 단순한 요리 오락 프로가 아니라 요리를 통해 인생을 보여주는 혁신적이고도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한국 말고 또 어디 있겠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유명 셰프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요리사가 맞붙는다는 것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서 발전해왔던 무명 요리사들에게 동기부여까지 주고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영국에서 가능하니? 영국에서 이름 있는 셰프들이 무명 셰프들과 1대1로 요리 대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참여할 영국 유명 셰프들이 있기는 할까? 오히려 무명 셰프들을 무시하기 바쁘고 혹시라도 질까봐 겁먹고 나오지 못할걸?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제 남자친구인 로버트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 빠지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오빠가 제게 경고하듯 말하더군요. 줄리아, 네가 한국을 싫어한다면 그건 네 자유야. 하지만 적어도 한국을 비웃거나 무시하지는 마. 한국은 나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라니까. 오빠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자존심이 뭔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더군요. 결국 저는 난 그만 집에 가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오빠의 집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빠의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오자마자 흑백 요리사를 틀었어요. 속으로는 재미없기만 해봐라 바로 꺼버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5분이 50분이 되고 한 편이 2편이 되고 3편, 4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뭐야? 벌써 끝이라고? 말도 안 돼. 다음 편 없어? 저는 제발 한 편만 더, 딱 한 편만 이라고 중얼거리며 다음 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편은 없었고 이어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커튼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5시가 되었더라고요. 잠깐, 분명 내가 어젯밤 12시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뭐야, 그럼 내가 지금 5시간 동안 이걸 보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미쳤어. 저는 꼭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근데 진짜 재밌기는 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오빠, 어제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그런데 흑백 요리사 다음 에피소드는 언제 나와? 아, 그리고 나 지금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피식 웃음을 지었어요. 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업신여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에 푹 빠져 밤까지 새버렸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그렇게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오빠에게 답장이 오더군요. 런던에 한국식 포장마차를 모티브로 만든 유명한 포차가 있대. 이따 저녁에 같이 가보자. 오빠의 답장을 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포차라니 흑백 요리사에 나온 한식들을 먹게 된다는 생각을 하자. 입에서 군침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번뜩 어떤 강렬한 깨달음이 저를 찾아왔어요. 잠깐, 나 영국 음식 셰프잖아. 이래도 되는 거야? 순간 저는 영국 요리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영국의 대중 음식 피쉬앤칩스가 절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한식을 먹게 된다는 기쁨이 그 모든 걱정을 휩쓸어 갔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고 생각하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녁이 되었고 저는 설렘 속에 콧노래까지 부르며 한국 포차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쎄, 포차 앞에 수많은 영국인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줄의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혹시 줄 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여긴 기본 웨이팅이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고 어떤 날은 2시간도 넘게 기다리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겨우 식당 한번 들어가는데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다니 순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죠. 2시간 웨이팅은 너무 심한데 그냥 다른 데 갈까? 하지만 곧 흑백 요리사에서 본 한식들이 떠올랐고 결국 저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한식을 위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30분, 1시간, 무려 1시간 40분이 흐른 뒤에야 제 차례가 왔죠. 47번 줄리아 잭슨님,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포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한식의 낯선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더군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 그런 냄새였죠. 이어서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작은 술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단숨에 술을 마시더니 일제히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왜 저러지? 술이 맛없나?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캬하, 기쁨의 찬 탄성과 즐거운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죠. 저기요, 저 사람들이 마시는 게 뭐예요? 아, 맛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죠? 그러자 직원은 빙그레 웃더니 저건 한국의 대표 술, 소주예요 라고 알려주더군요. 그 순간 제 위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나도 저거 마시고 싶어 라고 외치는 듯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우리도 얼른 저거 소주 마셔보자. 저기 자리 있다. 빨리 가서 앉자.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 자리를 잡았고 메뉴판을 받자마자 신이 나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요. 우선 소주 1병 주세요. 아, 그리고 오돌뼈랑 주먹밥도요. 오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오돌뼈는 매운 음식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오빠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오돌뼈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결국 저는 오돌뼈를 주문했고 잠시 후 드디어 소주와 안주들이 테이블에 세팅되었어요.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었죠. 그리고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게 뭐야, 너무 써. 불처럼 뜨거운 액체가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크 소리가 나왔죠. 오빠는 그런 저를 보며 줄리아 너 완전 한국인 다 됐다며 키득거렸답니다. 저는 오빠를 한번 흘겨보고는 어설픈 젓가락질로 오돌뼈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입안에서 불이 난 것처럼 뜨겁고 매운맛이 폭발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는 시큰거리고 혀는 얼얼했죠. 물, 오빠 나 빨리 물 좀 줘.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물 마셔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주먹밥을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히 주먹밥을 한 입 가득 물었죠. 그러자 마법처럼 매운맛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채웠어요. 매운맛과 고소한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저는 정신없이 오돌뼈와 주먹밥을 번갈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매워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빠, 오돌뼈 이거 완전 대박이야. 내가 살면서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이 조합이면 난 100끼, 아니 1000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야말로 미슐랭 3스타 깜이야. 저는 입 주변이 온통 빨갛게 변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마치 제가 백종원이라도 된양 열변을 토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줄리아? 뭐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제 전 남자친구 로버트가 서 있었죠. 로버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며칠 전 한국 때문에 크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랬던 제가 한국 포차에서 오돌뼈를 흡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말이 안 되더군요. 한참을 멋쩍게 뒷목만 긁적이며 우물쭈물하던 저는 결국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 지금 한식 공부 중이야. 이 오돌뼈를 영국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켜볼까 연구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식을 먹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와본 거지. 제 엉터리 변명에 로버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얼굴에 그 양념 자국은 뭔데? 그것도 연구 중인 거야? 저는 그제야 제 얼굴 상태를 깨닫고 얼른 냅킨으로 닦아내려 애쓰며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한식이 워낙 건강에 좋잖아. 이건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이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빠는 푸훗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오빠를 째려보며 발로 살짝 밟았죠. 로버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묘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고요. 알겠어. 그럼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 연구 열심히 해. 난 이만 가볼게. 그 말을 끝으로 로버트는 돌아섰고 저는 곧바로 탁자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아버렸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창피한 것은 창피한 것이고 제 입은 여전히 맛있는 오돌뼈와 소주를 원했어요. 결국 저는 술잔을 다시 집어들었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도 추가로 시켰답니다. 한 잔, 또 한 잔, 신나게 소주를 마시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음식도 이렇게 맛있고 예능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잘 만들고 우리 사촌 오빠는 한국 덕분에 떼돈도 벌고 있는데 대체 난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했던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한국을 미워했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사실 로버트는 바람을 피울 남자도 아니었고 한국 문화는 충분히 빠져들 만한 매력이 넘치는 것이었는데 과거에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어리석게 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며 소주 한 잔을 더 들이키고 나니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가 케이팝 노래를 부를 때 난 무슨 그런 알아듣지도 못할 노래를 부르냐며 귀찮아했었지. 또 로버트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했을 때 난 멀쩡한 영국 드라마를 두고 무슨 그런 후진국 드라마를 봐 라고 하며 그의 취향을 무시했었지. 분명 그 드라마들도 흑백 요리사처럼 엄청 재밌었을 텐데 난 진짜 바보였어. 그날 밤 저는 이런 후회 속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을 다해 사과했어요. 로버트,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넌 그냥 한국이 만들어낸 훌륭한 문화를 나랑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괜찮다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제 말에 로버트는 안 그래도 어제 한국 포차에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대체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묻더군요. 저는 사촌 오빠의 이야기와 흑백 요리사에 중독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난 그동안 영국만이 최고이고 그 어떤 것도 영국 문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살아온 것 같아. 사실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하고 영국에 비교하면 한참 수준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없어서 못 먹고 한국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너무 매력적인 나라더라. 이제야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된 게 아쉬울 정도야. 로버트는 제 말을 듣고는 사실 자신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 출장을 갈 때만 해도 난 한국에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
그런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더라. 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런던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진짜는 서울이더라고. 거기는 꼭 미래도시 같았어. 호텔룸에는 AI 비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콜택시 예약부터 쇼핑, 스케줄 관리까지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딜 가나 5G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서 일 처리도 아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어. 매일 매순간 한국이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지. 그러면서 로버트는 한국은 반도체, IT, 철강, AI, 바이오테크, 첨단 모빌리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로버트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잠깐이지만 한국에서 지냈던 날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젠가 저와 결혼하면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이라고 했죠. 저는 로버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괜한 의심을 하며 그를 닥달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져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로버트는 괜찮다며 이제부터는 함께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배워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답니다. 우선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저녁을 한식의 밤으로 정했고 이날은 무조건 한국 요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답니다. 언젠가 자막 없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한국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제 식당에서 한식과 영국 음식을 섞은 퓨전 요리를 팔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죠. 로버트는 제 생각을 듣더니 열광적으로 동의했고 저는 바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답니다. 며칠 동안 실험을 거듭한 끝에 저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베이글의 쫄깃한 식감이 환상의 조화를 이뤘고 삼겹살 스테이크는 영국식 소스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소주였죠. 한국 포차에 다녀온 이후 저는 소주에 완전 푹 빠져버렸고 다른 영국인들에게도 소주를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품은 채 새 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였죠.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예요. 여기에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곁들이면 천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랍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제 말에 한 손님이 소주가 뭐냐고 물었고 저는 한번 맛보시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소주를 가져다 드렸어요. 손님은 처음 보는 술에 조금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내 용기 내어 한 잔을 비웠죠. 그리고 그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답니다. 이 술 뭐예요? 처음엔 좀 강한 것 같더니 이상하게 자꾸 당기는데요. 저는 손님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삼겹살 스테이크를 추천드렸어요. 삼겹살은 특히 소주와 궁합이 좋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손님은 고개를 힘껏 끄덕이더니 삼겹살 한 조각과 소주를 한 모금 털어 넣었죠. 그 순간 손님의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지더군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삼겹살과 소주를 번갈아 먹기 시작했죠.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조합을 왜 영국인들은 몰랐을까요? 손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여기 식당으로 나오라고 여기에 아주 끝내주는 한식 메뉴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 역시 한국인들은 천재인 것 같다고 대체 어떻게 이런 맛있는 조합을 생각해낸 거냐며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죠. 주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음식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날 저는 레스토랑을 오픈한 뒤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고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흑백 요리사, 새로운 에피소드였죠.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흑백 요리사를 보는 거랍니다. 로버트와 소파에 함께 앉아서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세상 사는 맛이구나 싶어요. 제게 이런 즐거움을 알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덕분에 제 삶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어요. 예전에 영국밖에 모르던 바보였고 그만큼 좁은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렘을 느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한국 문화를 발견하게 될까, 어떤 맛있는 한식을 만들어 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앞으로 살면서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문화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드리며 이만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흑백 요리사, 저도 요즘 즐겨보고 있어요. 정말 손꼽히는 유명 셰프들과 무명 셰프들과의 정면 대결, 그리고 심사위원인 백종원 선생님과 국내 유일 3스타 안성재 셰프까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이 흑백 요리사가 인기몰이라고 하던데 즐거운 에피소드였네요. 좋은 한식 많이 만들어서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즐겁고 유쾌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